존 로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지식이란 것이 천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마을에 마티아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궁금증이 많은 아이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살던 시대와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지식이란 오직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신성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역할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티아스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존 로크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책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백지설에 대한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출생 시 깨끗한 서판과 같으며 모든 지식은 후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이 문장은 마치 벼락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마티아스는 더 이상 주어진 운명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과 몇 벌의 옷뿐이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기회를 가진 듯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수정되지 않은 백지였으며 그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정 중에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 커다란 밭을 가꾸는 농부, 그리고 지식을 나누는 학자 등 모든 이들이 각각 다른 삶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깨끗한 서판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상인의 계산 능력에서 경제의 원리를, 농부의 땀에서 노동의 가치를, 학자의 질문에서 학문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티아스는 점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지설이 단순히 인간의 지식 이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설명을 넘어서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능성은 우리의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마티아스는 어느덧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에게 백지설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나의 삶을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성을 일깨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티아스처럼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서판 위에 각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루시앙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앙은 평소에 틀에 박힌 일상을 즐기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벼룩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루시앙은 낡은 서적 몇 권을 사고 그중 한 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책은 오래된 철학책으로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루시앙은 왠지 모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연구했고 점차 바디우의 이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디우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루시앙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본인이 무심코 지나쳐왔던 순간들도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시앙은 마을에 폐쇄된 오래된 기차역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차역은 그가 어렸을 때 마을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루시앙은 그 기차역이야말로 마을에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된 기차역을 복원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지만 루시앙은 바디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점점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는 예술과 문화가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인생이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의 노력 끝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기차역 복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폐쇄된 기차역은 지역 예술가들의 갤러리와 공연장이 되었고 매년 열리는 예술축제는 전국에서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마을이 조용한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의성과 열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루시앙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그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은 기회로 변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바디우의 사건 이론은 루시앙과 그의 마을이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좀 더 색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루시앙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건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루시앙의 이러한 메시지는 마을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거대한 왕국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의 템페러투스 왕국, 다른 하나는 남쪽의 이퀄리브리아 왕국이었죠. 두 왕국은 겉보기엔 아주 비슷했지만 사람들의 신념체계와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템페러투스 왕국에서는 용감함과 전투에서의 명예를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여겼고, 이퀄리브리아 왕국은 평화와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템페러투스 왕국의 젊은 기사 리오넬은 전투에서 많은 영광을 얻어 왕국 전역에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참된 기사도로 세상을 바로잡고 악을 무찌르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오넬은 멀리 떨어진 이퀄리브리아 왕국에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 그곳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오넬은 자신의 용맹함을 그곳에서 발휘하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퀄리브리아 왕국에서는 난리를 피우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 위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현명한 현자 라이나는 괴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라이나는 괴물이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주고 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리오넬은 마침내 이퀄리브리아에 도착했고 그의 칼과 방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퀄리브리아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리오넬은 괴물과의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라이나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라이나는 리오넬에게 그 왕국의 가치와 철학을 설명하며 괴물과 싸우기보다는 그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리오넬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라이나의 간곡한 호소와 마을 사람들이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차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리오넬은 자신의 신념이 틀렸던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모르게 도덕적 상대주의에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괴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라이나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은 평화를 되찾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리오넬은 자신의 신념과 용맹성이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템페러투스로 돌아간 후에도 이 새로운 깨달음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함언의 이론은 단지 철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들이 서로 이해되고 존중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리오넬과 라이나의 협력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는 멋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필립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필립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철학 수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매년 여름 필립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철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그의 강의는 언제나 풍부한 이야기와 비유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가치계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필립은 마을 사람들을 커뮤니티 센터로 초대해 가치의 미로 라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첫눈에 아주 복잡해 보이는 거대한 3D 미로 모형을 보여주었고 이 모형은 감각적, 생명적, 정신적, 성스러운 4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층은 매끄러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아래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각 층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미로로 가득 차 있었고 필립은 이것이 셸러의 가치계층을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층마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층, 감각적 가치의 층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일을 시험해보고 가장 맛있고 달콤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는 여기에 쉽게 만족하지 않았고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층, 생명적 가치의 층에서는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과제를 통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강건함을 키웠습니다. 이 층을 통과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고 그들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도전을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층, 정신적 가치의 층에서는 각자의 창의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철학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미적인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흥미로웠고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의 층에 도달한 참가자들은 개인의 신념과 영성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필립은 2단계에서 참가자들이 명상과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2층이 앞선 모든 가치의 총체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며 그로 인해 더 높은 차원의 만족과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필립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고 필립은 그들에게 가치를 계층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러의 이론을 통해 단순히 한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치가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필립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고 이 경험은 그들이 일상의 순간에서 작은 가치부터 큰 가치까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깊고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필립은 사람들에게 실러의 가치 계층 이론을 전달했고 그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